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진 놀라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일한 70대 어머니가 자신이 증여한 집에서 불청객이 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생선 좌판에서 평생 일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투쟁은 내 집에서 내가 손님이 되었다는 현대 가족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봄이 오는 길목, 남은자의 손은 여전히 생선 비늘을 벗기는데 익숙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젊은이 못지않게 날렵했죠. 전통시장 구석 작은 좌판에서 30년을 넘게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바닷내음과 함께 그녀의 인생도 절여진 것 같았어요. 어머, 문자씨, 오늘도 고등어가 싱싱하네. 한 마리만 주세요. 단골 손님의 친근한 인사에 남은자는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외동아들 윤성우를 키워온 세월이었죠.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기까지 남은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먼저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결혼하려고요. 4년 전 성우가 수줍게 말을 꺼냈을 때 남은자의 가슴은 기쁨과 서운함이 교차했어요. 40에 들어선 아들의 결혼 소식은 반가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세상이 또 한 번 변화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던 겁니다. 성우야, 내 아내 될 사람 우리 집에 데려와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처음 만난 최수빈은 세련되고 영리해 보였습니다. 방송국 작가로 일한다는 그녀는 말끔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태도로 남은자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하지만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은 남은자의 오랜 직감을 자극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는 요리 솜씨세요. 나중에 저도 배워야겠네요. 수빈의 말에 남은자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수빈이 요리를 배우러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예의상 한 말이었을 뿐이죠.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 남은자는 평생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충분한 보금자리였어요. 은행 직원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그녀의 눈에는 2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을 팔았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우야, 이 집은 너희 이름으로 해줄게. 엄마는 이제 나이도 있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자의 정이 깊게 이어진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갚을게요. 증여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남은자의 이름으로 있던 집이 하루아침에 성우와 수빈의 것이 되었죠. 새 보금자리에 이사하는 날, 남은자는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갔어요. 수빈은 활짝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 뒤로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미묘했어요. 남은자가 갑자기 방문했을 때 수빈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웃음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빈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어요. 아무 때나 오지 마세요라는 신호였죠. 남은자는 가슴이 살짝 아팠지만 젊은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럴게. 앞으로는 꼭 전화하고 올게. 수빈의 3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남은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성우의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웃음소리와 함께 활기찬 대화가 들려왔죠. 거실에는 이미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수빈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 생일 모임이 있는 줄 아셨나요? 남은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의 등장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엄마,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수빈이 친정 식구들이랑 작은 모임 있다고 했는데. 남은자의 시선이 거실을 둘러보았죠. 수빈의 부모님과 동생 가족들, 그리고 몇몇 친한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생일 케이크와 와인,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깜빡했네. 남은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수빈이 생일 선물이야. 수빈은 공손하게 선물을 받아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남은자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어요. 거실 중앙에는 수빈의 어머니가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 수빈의 동생은 웃으며 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찬장 옆에 의자 있으니 앉으세요. 곧 식사 시작할 거예요. 남은자는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녀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어요. 성우는 가끔 시선을 주고 가벼운 미소를 건넸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수빈과 그녀의 가족들과 보냈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은자는 뒤쪽에서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죠. 이 집은 법적으로는 성우와 수빈의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낯선 손님처럼 느껴지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모임이 끝나갈 무렵 남은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늦었으니까. 성우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엄마, 더 계시다 가지. 아니야, 너희끼리 더 즐겁게 보내. 나는 이제 가봐야 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남은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8살 때부터 시작해 50년 넘게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자신은 이제 그저 초대받아야 하는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은자는 평소와 같이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생선을 손질하면서도 눈에는 어제의 장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옆 좌판에 김 씨가 말을 걸었어요. 문자야, 오늘은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남은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김 씨, 혹시 자식한테 집 줬다가 후회해 본 적 있어? 아이고,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내 친구 중에 그런 경우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식이 부모 얼굴도 안 보더라고. 남은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남은자는 성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손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을 들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사진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수빈과 그녀의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아름다운 액자에 담겨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웨딩 사진, 여행 사진, 가족 모임 사진. 그러나 남은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오셨어요? 반찬 가져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수빈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남은자가 가져온 반찬통을 받아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은자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세련된 가구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 그녀의 시선이 멈추는 곳마다 수빈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정작 자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지난달에 수빈이네 가족들이랑 제주도 다녀왔거든. 성우가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며 다가왔죠. 재미있게 놀다 왔어. 남은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정말 좋네. 재미있게 다녀왔구나. 성우가 화장실로 간 사이 남운자는 조심스럽게 벽면의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성우의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운자와 성우가 함께 있는 유일한 사진이었죠. 부엌과 식당 사이 구석진 벽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놓인 작은 액자. 그 위치가 말해주는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남운자는 손끝으로 액자를 살짝 만졌습니다. 20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 남운자의 얼굴은 지금보다 젊었지만 굳은 살이 박인 손은 지금과 똑같았어요. 그 굳은 살이 있었기에 성우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 준비했어요. 수빈의 목소리에 남운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죠. 수빈은 티세트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남운자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어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며 차를 마시는 동안 미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수빈은 정중하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시장일 계속하시는 거죠? 그럼 아직은 일해야지. 누가 벌어서 먹여 살려주겠어? 남운자의 말에 수빈은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시니. 대화는 겉으로는 부드럽게 흘러갔지만 남운자는 끊임없이 이질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평생 일해 마련한 집에서 손님처럼 대접받는 기분이었죠. 그녀의 인생이 담긴 공간에서 그녀의 존재는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서재에서 나와 대화에 합류했을 때 남운자는 문득 물었어요. 성우야, 우리 같이 찍은 사진 더 없니? 벽에 걸린 건 다 수빈이 가족 사진뿐이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우와 수빈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어요.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 그게. 수빈이가 인테리어를 새로 했거든요. 나중에 엄마 사진도 더 걸어 놓을 거예요. 수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에 성우 오빠랑 같이 찍은 사진들도 정리해서 걸어 놓을게요. 하지만 남운자는 그들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수빈의 눈빛에서 불편함이 역력했으니까요. 그 집에서 남운자의 흔적은 점점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역사가 성우와 수빈이 이사 오면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말이죠. 남운자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창문 너머로 자신의 삶이 서서히 밀려나고 있음을 느꼈죠. 2시간 후 남운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돌아본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는 오래전에 넘겨준 집이었지만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남운자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단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열흘 뒤 남운자는 다시 성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빈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연락 못 받았는데요. 남운자는 순간 멈칫했어요. 아침에 문자 보냈는데. 성우는 집에 없니? 오빠는 출장 갔어요. 어제 대전으로 갔다가 내일 저녁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확인 못했나 봐요. 죄송해요. 거실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남운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집이 참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구나. 수빈은 커피를 준비하며 대답했어요.
네, 요즘 인테리어 관련 책을 많이 보거든요.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하고 싶어서. 잠시 후 수빈이 커피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요즘 집이 좀 좁게 느껴져서요.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남은 자의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이 집은 30평으로 신혼부부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수빈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죠. 그래.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니? 수빈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남은 자는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말해봐. 성우 오빠와 저는 우리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머니께서 자주 오시는 건 감사하지만 가끔은 우리도 우리끼리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이 남은 자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덜 와달라는 말은 칼로 살을 베는 듯한 아픔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했죠. 그럼 얼마나 자주 오면 좋을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명절에만? 수빈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미리 연락을 주시고 가끔씩만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화는 그렇게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은 자는 예정보다 일찍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우리 집에 다녀갔다면서요? 남은 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내 얼굴 보고 싶어서 갔는데 출장 갔다고 하더라. 엄마, 사실 수빈이가 좀 예민해요.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나 봐요. 우리도 우리끼리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우의 말에 남은 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녀가 평생 희생해 키운 아들이 이제는 아내의 편에 서서 어머니에게 거리를 두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남은 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집 엄마가 너희 행복하게 살라고 준 거야. 엄마 마음은. 알아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신혼이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은 자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적시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도 그 빗물처럼 차갑게 식어갔죠. 그날 이후로 남은 자는 성우의 집 방문을 자제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 직접 찾아가는 일은 줄었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자신을 다독였죠. 시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남은 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문득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박혜영이 시장을 찾아왔어요. 노인권익단체에서 일하는 혜영은 남은 자와 동년배로 현명하고 냉철한 조언자였습니다. 문자야, 요즘 얼굴색이 영 아니야. 무슨 일 있었니? 남은 자는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집을 증여한 일, 점점 소외되어가는 느낌, 그리고 수빈과 성우의 태도 변화까지. 혜영은 남은 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속상했겠다. 혜영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들 내외니까 그냥 이해해야 하는 건가? 혜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문자야. 그건 내 돈으로 산 집이잖아. 아들에게 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너를 완전히 밀어내는 건 옳지 않아.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고 남은 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명확한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분명 이대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남은자는 오랜만에 성우의 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려 했지만 문득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예고 없이 방문했을 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죠.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남은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면서 남은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복도를 걸어 성우의 집 앞에 서자 문 너머로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남은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쇼핑백을 든 젊은 여성이 나왔어요. 수빈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성훈의 집에 놀러 왔지. 수빈의 동생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들어가세요. 안에 식구들 다 모여 있어요. 남은자가 현관을 통과해 거실로 들어서자 10여 명의 사람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몇몇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모두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남은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연락 못 받았는데요. 남은자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성우는 수빈의 아버지와 대화하다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황급히 다가왔어요.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전화 주셨어야죠. 그 순간 남은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깨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해 마련한 집에서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수빈의 가족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빈 생일 때도 지금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남은자를 배제하고 있었죠. 미안하구나. 갑자기 성우가 보고 싶어서. 남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임이 있는 줄 몰랐네. 수빈의 어머니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갑자기 모이게 됐어요. 같이 식사하세요. 하지만 남은자는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잠깐 들렀다 갈게. 너희끼리 즐겁게 보내. 성우가 어머니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빈이 부모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괜찮아, 성우야. 남은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난 궁금해. 내가 준 이 집에서 왜 나는 항상 불청객이 되는 걸까? 성우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남은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에 담긴 그녀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남은자는 박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영아, 나 좀 만나자. 법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 일요일 아침 남은자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혜영을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 혜영은 노인권익단체에서 일하며 법률 지식도 갖춘 믿음직한 조언자였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혜영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하고 의젓했습니다. 문자야, 무슨 일인지 얼굴이 심각하네. 혜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남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집을 증여한 일부터 시작해 점점 소외되어가는 상황,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죠. 그래서 혜영아, 내가 궁금한 건 그 집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남은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증여 취소라는 게 있어.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준 증여의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현저한 망은 행위를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해. 남은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망은 행위? 그게 뭐야? 쉽게 말해서 부모에게 심한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다는 거지. 법적으로는 학대나 폭언, 심각한 모욕이나 무시 등이 해당될 수 있어. 혜영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걸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 남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집,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목적 외 사용 증거가 있으면 돼. 내가 너희 가정을 꾸리라고 준 거지, 처가 잔칫집으로 쓰라고 준 게 아니니까. 혜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해. 대화 녹음, 사진, 목격자 진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남은자의 마음은 점점 확고해졌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또 한 번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혜영아, 내가 평생 일한 돈으로 산 집이야. 아들 준다고 해서 내 존재까지 지워질 순 없잖아. 혜영은 남은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 문자야. 인생의 후반전 당당하게 살아야지. 내가 도울게. 카페를 나서면서 남은자는 낡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라디오 듣던 카세트 녹음기였어요. 이걸로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을까? 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구식이야.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게 좋아. 내가 사용법 알려줄게. 그날 오후 남은자는 혜영의 도움으로 증거 수집 계획을 세웠어요. 스마트폰 녹음 방법을 배우고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죠. 오랜 세월 생선을 다루며 단련된 그녀의 손은 이제 법적 투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남은자는 낡은 생선 상자를 꺼냈어요. 평생 장사하며 썼던 그 상자에 이제는 다른 종류의 재료를 담았습니다. 녹음기, 사진, 메모장. 증거 수집을 위한 도구들이었죠. 그 상자의 무게는 과거 삶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남은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우야, 내일 시간 있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성우는 어머니의 작은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불러서. 남은자는 차분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성우야, 엄마가 너희에게 준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은 내 가정 꾸리라고 준 거지, 처가 잔칫집 하라고 준 게 아니야. 남은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거기서 손님 취급받는 게 너무 서러워. 성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우리가 언제 엄마를 손님 취급했어요? 내가 갑자기 방문했을 때 수빈이 친정 식구들은 편하게 모여 있더구나. 하지만 나는 항상 예약하고 가야 하는 손님이지. 남은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내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나는 왜 그 집에서 항상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걸까? 성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수빈이가 예민해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얼마나 더 이해해야 하니? 남은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아내 눈치 보느라 엄마를 밀어내는구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아내의 편에 서야 하는 입장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 이미 저희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법? 남은 자가 말을 자르며 물었어요. 그래, 법으로 이야기해 보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준 건 효도를 전제로 한 증여였어. 그런데 그 전제가 깨졌으니 증여 취소도 가능하지.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설마 저희를 고소하시려는 건 아니죠? 나는 그저 내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야. 남은 자의 눈에는 단호함이 빛났어요. 내가 수빈이 편만 들 거라면 나도 이젠 내 편을 들어야겠다. 성우와의 대화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은 자의 결심이 수빈에게 전해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수빈은 전화로 남은 자에게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수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남은 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내 권리를 찾는 거야. 그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란다. 법적으로 이미 저희 명의로 된 집이에요. 어머니가 증여하신 거잖아요. 수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맞아, 내가 너희 행복하게 살라고 준 거지. 하지만 너희는 나를 그 집에서 배제시켰어. 남은 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판단받자. 내가 평생 일해번 돈으로 산 집, 그리고 내가 그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수빈은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희도 법적 대응할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남은 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죠. 다음 날 남은 자는 혜영의 소개로 노인권익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보여주었죠. 변호사는 진지하게 자료를 검토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여사님, 증여 취소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증여 후 시간이 꽤 지났고 명시적인 학대나 폭력이 아닌 심리적, 정서적 소외를 증명해야 하니까요. 남은 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평생 생선 장사하면서 안 겪어본 어려움이 없어요. 이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자는 녹음한 대화들,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을 정리했어요. 또한 시장 동료들과 이웃들의 증언도 확보했죠. 그들은 남은 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 그 집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최근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증언해 주었습니다. 소송 서류가 성우와 수빈에게 전달되자 성우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소송은 취하해요. 우리 가족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은 자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성우야, 엄마도 이런 상황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았잖니.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잘할게요. 제발 소송은. 이미 늦었어, 성우야. 남은 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건 단순히 너희가 나를 잘 대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내 삶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야. 법정에서의 첫 변론 날 남은 자는 단정한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혜영이 옆에서 그녀를 지지해 주었어요. 맞은편에는 성우와 수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이번 사건은 증여계약 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을 시작해 주십시오. 남은 자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70이 넘은 노모가 평생 일해 모은 돈으로 아들 부부에게 집을 증여했지만 그 후 심각한 정서적 소외와 존중 결여를 겪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망언 행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는 남은자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녹음된 대화들, 문자 메시지,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까지. 그 모든 것이 남은자가 얼마나 아들의 집에서 소외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수빈과 성우 측 변호사도 반박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일 뿐입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사생활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매번 남은자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생을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마지막 변론날 재판장이 남은자에게 물었습니다. 나 여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남은자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에 내 인생 절반이 담겼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 팔아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그런데 그 반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존중받는 것뿐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법정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은자의 단순하지만 강렬한 말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어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3달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은자는 여전히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어요. 그녀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면의 힘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판결 날이 왔습니다. 법원은 남은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 대한 증여 계약 취소를 결정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명의는 원고 남은자 씨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남은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이 해소되는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남은자에게 혜영이 다가왔어요. 문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 집은 팔 거야. 더 이상 그 집에 미련은 없어. 남은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 명의가 남은자에게 돌아온 후 그녀는 지체 없이 매각 절차를 밟았어요. 아파트를 판 돈으로 그녀는 작은 원룸을 구입하고 남은 돈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 남은자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었죠. 벽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흑백 사진, 그리고 성우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한 장이요. 재판 이후 성우와 수빈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성우는 간간히 문자를 보내왔지만 남은자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겠다. 거울 앞에서 남은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시장에서 그녀는 여전히 생선을 팔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가끔은 일을 마치고 혜영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은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우였습니다. 여보세요? 남은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남은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이 한마디를 기다리며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성우야, 남은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이젠 나보다 내가 더 필요하겠구나.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빈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남은 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성우야. 엄마도 너희도. 전화를 끊고 나서 남은 자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손은 생선을 다루는데 능숙했어요.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깔끔하게 손질하는 과정.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본질만 남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문자 씨, 오늘 고등어 싱싱하네요.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럼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제일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남은 자의 미소는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빛났어요. 72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그것은 결코 늦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남은 자는 테이블에 간단한 저녁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작은 베란다에 나가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남은 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성우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잠깐 뵈어도 될까요? 제가 엄마 댁으로 찾아뵐게요. 남은 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토요일 오후에 와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도미찌개 해줄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남은 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관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번엔 내 방식대로 살아볼 거야. 남은 자는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남은 자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살. 그날 밤 남은 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녀의 인생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녀만의 것이 되는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